1강 식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이란 무엇인가? 일단 생각하시기에 식욕은 어떤 것 같아요? 식욕이란 뭘까요? 뭐가 먹고 싶은 거. 뭐가 먹고 싶은 거? 식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추출한 거. 출출한 거. 배에서 소리 날 때. 아, 소리 나는 거. 어떻게 식욕에 대해서 한번 못 참는 거. 못 참는 거. 뭘 못 참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뭔가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통 식욕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호하게 그냥 뭐가 땡기고 먹고 싶은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식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배가 고픈 거. 즉 그거를 위장식욕이라고 합니다. 위장식욕. 두 번째는 우리가 배부르지만 뭘 먹을 수가 있죠. 배불러도 맞아요. 케이크도 먹을 수 있고 배불러도 뭐 사탕도 먹을 수 있고 하죠. 입에서 느끼는 식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배가 부르고 입이 심심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먹고 싶죠.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 관여되는 건데, 머리에서 느끼는 식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식욕 크게 세 가지예요. 위에서 느끼는 식욕, 입에서 느끼는 식욕, 머리에서 느끼는 식욕.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제 위장에서 느끼는 식욕은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허기질까? 왜 이렇게 허기질까? 출출하다. 금방 출출해진다. 이런 느낌. 배가 꼬르륵거린다. 속이 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흔히 남성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남성 중에서도 가식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식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주로 대식가들, 많이 먹는 분들을 이제 위장식욕이 발달한 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방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석고라는 약재가 있어요. 또 의인이라는 약재가 있고 숙지향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런 약재들을 주로 처방하게 되면은 위장식욕이 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입에서 느끼는 식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군침 돈다. 막 먹고 싶다, 입이 막 땡긴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고, 입이 심심하다, 입이 궁금하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배는 부른데 뭐 땡긴다, 당 먹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간식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 주로 여성에게 많기 때문에 이제 여성형 식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약재가 있지만 보통 한방에서는 이제 복령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팩사, 저령이라는 이런 약재들을 주로 처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 느끼는 식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겠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른 거 먹고 싶어, 매운 거 먹고 싶고, 자극적인 거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이제 심리적 요인에 작용한다고 보고,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임신하신 분들 가만히 있다가 심게 땡겨요,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 뇌에서 느끼는 식욕이라고 보면 돼요. 주로 스트레스성 식욕이라고 하죠. 스트레스성 폭식,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이런 경우는 뇌에서 느끼는 식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좀 조절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제 처방을 받게 되는데, 주로 양약은 대부분 향정신성 품 많고, 한방에서는 굳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쓰지 않아도 식욕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욕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입이랑 머리요. 입이랑 머리? 네. 배는 많이 안 고픈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고 입이랑 머리. 네, 전형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식욕입니다. 어떤 식욕이 많아요? 저는 배고픈 거 못. 배고픈 거. 일단 배고픈 걸 못 참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주로 이제 남성형, 식사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밥을 좋아하시는 분, 포만감을 좋아하시는 분, 배가 불러야 이제 잠도 잘 하는 분이에요. 어떤 식욕이 본인은 좀 땡기나요? 배랑 머리. 배랑 머리. 이렇게 간식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죠? 간식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아주 하는데 주로 배랑 머리.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고 싶은가 봐요. 네. 주로 어떤 게 단 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뭐 단 걸 많이 찾진 않지만, 뭔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신경 쓰거나 할 때는 땡기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식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어떤 식욕이 더 왕성한가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의 종류나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식욕억제제 하는데, 어떤 분은 나는 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지만 왜 식욕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유는 나한테 맞는 식욕에 해당하는, 그걸 잡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약재를 써요. 석고, 의인, 숙지황. 이거는 이제 위장 식욕을 잡아주는 약재라고 보시면 되고, 복령, 팩사, 저령, 이런 약재는 이제 입에서 느끼는 식욕을 잡아주는 약재라고 보면 되고, 이제 마황이라는 약재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뇌에서 느끼는 식욕을 많이 잡아주는 약재인데, 주로 스트레스성 폭식, 이런 것들 잡아주게 되죠. 근데 마황이 안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황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안 좋은 약재가 아니라 정말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복용하고 있는 약재. 감기 걸리면 약국을 가죠. 약국에 가서 감기약 주세요라고 하면, 약국약의 이름은 영어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뒷면을 보면은 한약재가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약국에서 주는 약재를 한번 보세요. 저희
저기 편집하시는 분 시중에 판매하는 그 성분 표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왕이라는 약은 실제로 감기약 성분이에요. 감기약 성분인데 그 마왕이라는 약이 조금만 농도를 조절해주면 식욕 감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왕에 대해서 안 좋은 약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을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왕의 약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 너무 많은 양을 복용했을 때는 사실 마왕뿐만 아니라 모든 약재가 문제예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적절하게 몸에 맞게 처방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식욕이 적당할 때는 개인의 의지로, 본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식사량을 조절하거나 참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식욕이라는 게 우리 생리기간에 그럴 때 있죠. 생리기간에는 나도 모르게 식욕이 폭발해요. 평소에는 조절이 잘 되다가 생리기간이 되면 확 이렇게 폭발하는데, 이게 내려오면 다행인데 내려오지 않고 계속 식욕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고, 스트레스라는 상황이라는 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처음에 한번 살짝 받았을 때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식욕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럴 때는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식욕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 식욕이 정상적이지 않게 너무 과항진됐을 때는 식욕을 조절해주는 처방을 받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12강은 약을 처방을 받되 이런 병원은 피해야 해요. 그 병원은 어떤 병원인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식욕이 너무 과하다면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약만 처방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약만 처방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병원을 갔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식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고자 왔습니다 하면 약을 당연히 처방해 줄 거예요. 그런데 과항진된 식욕, 즉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식욕이 올라간 걸 식욕 억제제로 당연히 조절을 할 텐데, 약을 복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굳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내 식욕이 조절되는 타이밍이 와요. 그런 상황에서 약을 이제는 줄이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해줘야만 하는데, 약만 처방하는 곳은 한 달 분을 처방하고 알아서 복용하고 약이 떨어지면 다시 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만 처방하는 병원은 내 식욕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지를 체크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한 달 분을 처방을 받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씩 체크를 받으러 오라는 병원을 가야 해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약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방치하느라 다름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 비만 클리닉에서 약만 한 달씩 처방하고 체크를 해주자는 병원이 사실 대다수예요. 한 달 약을 처방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을 처방했으면 그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만 해요. 그게 아니라면 일주일씩 처방하는 병원이 맞는 병원이에요. 일주일마다 식욕 체크를 해주고 약을 줄일지 늘릴지 그 다음에 생략할지를 말씀을 해주는 병원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약만 한 달씩 처방해주는 병원을 피해야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근육량에 따라서 운동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럼 운동도 적절하게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심리적인 상담도 필요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남편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시부모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이 있는데 원장님들이 충분히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복부가 유독 고민이라던가, 팔이 고민이라던가, 다리가 고민이라던가, 허벅지가 고민이라던가, 옆구리가 고민이라던가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관리를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내원을 하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는 비만 클리닉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약이 하루에 3번 먹도록 처방해주는 병원과 2번 먹도록 처방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2번 먹도록 처방하는 병원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 보시면 사람은 보통 이제 8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점심 1시, 한 오후 1시라고 가정해 볼게요. 오후 1시 정도에 점심을 먹게 되고
저녁 한 18시 정도에 이제 저녁을 먹게 되죠. 아침을 8시, 점심을 13시, 저녁을 18시에 먹고 보통 24시가 되면은 취침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식욕을 느끼는 시간은 즉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는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깬다라는 분 있기는 한데 거의 없기는 해요. 있기는 해요. 자다가 깨서 식사를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면 모드 잘 때는 식욕을 느끼는 뇌의 작용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잠을 잘 때는 식욕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 말은 깨어있을 때만 우리는 식욕을 느낀다는 뜻이고 즉 깨어있을 때만 약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잘 때 굳이 약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침에 느끼는 식욕을 조절하려면 5시간 정도 지속이 되면 충분해요. 점심에 먹은 약은 마찬가지로 5시간 정도 지속이 되면 충분하고 저녁에 먹은 약 또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지속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약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약을 당연히 하루에 3번 먹는 걸로 될 수밖에 없겠죠. 아침에 먹은 약이 점심 전에 약효가 끝나고 점심에 먹은 약이 저녁에 약효가 끝나고 저녁에 먹은 약은 자기 전에 약효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잠을 푹 잘 수가 있게 되는데 하루에 2번 약을 복용하도록 처방해준 병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2번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보통 아침 9시에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오후 6시에 약을 복용하도록 권하게 돼요. 그러면 아침 9시에 먹은 약이 오후 6시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약 지속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9시간이에요. 그 약은 지속 시간이 9시간인 약이에요. 그 약을 저녁 6시에 한 번 더 먹게 돼요. 아침에 먹은 약과 저녁에 먹은 약이 동일한 약이라면 9시간 지속이 되고 9시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새벽 3시까지 약효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때 불면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불면증. 이해되시나요?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은 대부분 잠을 조금 덜 오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대부분 10개 병원 중에 7개 병원 이상은 이렇게 2회 복용으로 약을 처방해줘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약을 처방해주더라도 하루 3번 먹도록 약을 처방해주는 것이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적은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13강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12강에서 저희가 약만 처방하는 병원은 피해라. 하루 2회만 약을 처방하는 병원을 가급적 피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불면증. 자, 그렇다면은 얼굴 없는 한의사 2+10 다이어트 가맹점에서는 어떤 약을 처방해 드리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3회 약을 복용하도록 처방을 해 드릴 것이고요. 한 달 프로그램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을 해서 일주일마다 약을 조정을 해 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대부분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뭘 걱정할까요? 여기 너무 의존할까봐. 그렇죠. 또 어떤 걸 걱정할까요? 부작용. 부작용. 네. 어떤 걸 걱정해야 될까요? 약 효과가 있어요. 효과. 그렇죠.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 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걱정하는 건 딱 3가지로 합치게 돼요. 첫 번째는 효과가 있는지를 가장 고민을 해요. 내가 돈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고 처방을 받는 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니즈가 당연히 있겠죠.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게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이 있을까봐 많이 걱정해요. 잠이 안 온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많이 걱정하시고 세 번째로 걱정하시는 게 바로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받지만 요요가 올까봐. 그 3가지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얼굴 없는 한의사 2+10 다이어트는 이 3가지를 그럼 어떻게 해드리고 있냐면 첫 번째로 그러면 볼게요. 효과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게 뭘까요? 한약이죠, 한약. 네. 한의원이니까 당연히 한약을 대부분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한약은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사실
먹기가 많이 불편하죠. 네.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쓰기도 하고 그쵸? 맛없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10년, 15년 전부터 한방 다이어트가 유행을 했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이 한약 다이어트를 많이 선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아니 그럼 한의원에서 한약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나요? 라고 하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으로 나온 약이 환입니다. 한약을 쓰지 않게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환으로 만들었는데요. 초창기에 나온 환들은 약했어요, 약효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탕약과 환을 비교하면 탕약이 효과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먹기도 편하지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탕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2+10 다이어트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환은 농축환입니다. 그 농축환의 이름을 농축 X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농축환은 한 알에 들어있는 약재의 유효 성분을 2배에서 3배를 농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 한 알을 3알을 먹었어야 되는 분들도 지금은 한 알만 드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탕약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환을 거의 한 움큼을 먹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쓴 게 싫어서 환을 선택했는데 환이 거의 밥처럼 먹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탕약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농축된 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저기서 환을 먹어봤는데 효과를 못 봤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얼굴 없는 한의사 2+10 다이어트 가맹점에서 복용하는 환은 다릅니다. 고농도 X환이라고 부르는데 이 X환을 처방받으시면 탕약을 굳이 복용하지 않으셔도 탕약의 버금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환이 사실 또 먹기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약을 이렇게 알약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한약이에요. 신기하죠? 네. 저도 처음 이 알약을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한약이 이렇게 알약으로 바뀔 수 있을까? 생긴 건 보통 병원에서 받는 식욕 억제제랑 비슷한 모양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은 해장제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검사와 테스트를 다 거치기 때문에 검증이 돼 있어요. 사실 한약은 병원마다 다 달라요. 처방이 다 다르고 쓰는 약재, 원산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탕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많이 선호를 하셨지만 사실 저도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한약을 처방받았을 때 이게 뭐가 들어갔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태블릿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알약은 정확한 구성 성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금속 검사라든지 뭐 잔류 농약 검사라든지 모든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 알약 역시 농축 기법이 들어갔습니다. 환처럼 예전 같으면 이 한약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알약을 한 10알, 20알 정도를 복용을 했었어야만 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분은 한 알, 심지어 어떤 분은 반알, 네, 반알만으로도 한약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대부분 5달 미만으로 대부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약은 저희가 X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얼굴 없는 한의사 2+10에서는 이 고농도 X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한약, 환, 정, 세 가지가 효과가 동일하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정을 선호하시나요? 하나 배워야 돼. 네. 어떤 걸 선호하시겠어요? 정. 어떤 걸 선호하시겠나요? 정이요. 정이요?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정이 좀 알이 크면 환이요. 환 또는 정. 이제 몇 개냐 따라서. 그렇죠.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항상 여쭤봐요.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에는 100명 중에 90명이 정을 선호하세요. 나머지 10분 정도가 한을 선호하게 되고 간혹 한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가지 경우인데 과거에 한약으로 효과를 봤는데 그 느낌을 다시 보고 싶은 분, 또 한 분은 기본적으로 물과 함께 삼키는 알약이나 환을 선천적으로 못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탕약을 선호하시지만 대부분 100명 중에 한 80~90명은 정을 선호합니다. 저희 한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효과, 과거에는 환과 정이 효과가 약했어요. 농축 기법이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농축 및 동결건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고밀도로 고농축으로 약이 나오기 때문에 한약으로 효과를 과거에 봤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환과 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작용.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내 친구가 효과를 본 약이라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친구가 효과를 봤지만 나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효과를 봐도 내 지인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데 테스트를 해야 해요. 왜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술 좋아하시죠? 좋아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술을 처음 드시는 분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술을 처음 드시는 분의 주량을 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그냥 못 맞추겠죠? 그럼 제가 처음 보는 분이고 술을 처음 드시는 분의 주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소주 한 잔을 드시고 반응을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소주 한 잔을 먹고 반응을 알려줬어요. 취하셨나요? 안 취하셨나요? 자, 그러면 내일은 2잔을 드시고 반응을 알려주세요. 취하셨나요? 안 취하셨나요? 안 취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은 3잔을 먹고 반응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3잔을 먹었더니 약간 취기가 오는 것 같고 말이 조금 어눌해지고 하는데 이게 취한 느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분의 기분 좋은 주량은 3잔인 거죠. 그쵸? 약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술도 어떤 사람은 소주 한 병이 취하고 어떤 사람은 한 잔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2병이 취하고 어떤 사람은 5병이 취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커피 10잔을 마셔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한 잔에도 잠을 못 자요. 커피와 술도 이렇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데 심지어 약은 더 하겠죠. 그래서 약을 처방하기 전에 저희는 테스트를 합니다. 단계는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있고 1단계 약을 먼저 드린 후에 반응을 체크하고 다음날 2단계 약을 드리고 반응을 체크하고 3단계를 드리고 체크하고 체크를 하다 보면 이 분이 불편하지 않은 단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이 바로 그분에게 맞는 단계이고 그렇게 약을 처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되는 약효를 찾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 3번 먹는 약을 그 개개인에 맞춰서 처방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있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저희 한의원 오시는 환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떤 병원이 유명해서 갔는데 다이어트로 가봤더니 그 병원은 친구는 효과를 봤는데 나는 잠이 안 왔다. 내 친구는 효과를 봤는데 나는 손이 너무 떨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 한의원은 100명 정도의 환자분이 오시면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이 1명이 될까 말까요. 만약에 그분이 부작용이 있었다면 테스트 단계에서 확인이 된 것이고 약의 단계를 당연히 줄이겠죠.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얼굴 없는 한의사 프로십 다이어트 가맹점에서는 모두 테스트를 거친 뒤에 진행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요요. 자, 이 요요 제일 중요하죠. 네. 효과를 받고 부작용이 없이 감량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요가 오지 않아야 될 텐데, 자, 이제 14강
앞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3가지 말씀드렸었죠. 효과, 부작용, 요요예요. 요요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기본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세트 포인트예요. 세트 포인트. 체중 조절점인데 이미 7강에서 기본 편 7강에서 다 보셨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80에서 70이 됐지만 내 몸이 기억하는 체중은 80이에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80에서 내린 70이라는 체중이 내 몸이 기억하는 체중으로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체중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체중을 유지하는 데에 혼자 힘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워요. 대부분 뭐 2, 3개월 동안 10kg를 빼고 2, 3개월 동안 10kg 찌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허다한데 요요에 대한 처방이나 관리를 별도의 비용을 내세요라고 했을 때 제 경험상 10분 중에 한두 분만 그 요요 관리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10분 중에 8, 9분은 제가 혼자 해보고 안 되면 올게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비용 때문이에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요요가 올 확률이 너무 높아요. 80, 90%에 육박해요. 요요가 올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함께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는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6개월을 유지 관리를 도와주는 병원은 세트 포인트라는 개념, 즉 체중 조절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병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뭐 과외나 학원을 다니게 되죠. 네. 학원이나 과외의 도움을 한두 달 바짝 받으면 일시적으로 내가 실력이 향상한 것처럼 느껴져요. 네, 맞아요. 그런데 과외나 학원을 끊게 되면 어느 순간 다시 내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공부 방법이 무너지고 성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럼 평생 과외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집중 과외를 받고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된 것처럼 느껴질 때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내 공부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없다면 전화로라도 내가 네 패턴을 좀 체크해줄게 라는 선생님이 있다면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병원도 똑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수술을 받으래요. 그러면은 수술을 했어요. 아유, 이제 수술 받으셨으니까 이제 몸에 암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껏 생활하세요. 라고 하고 그냥 알아서 생활하도록 해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아니면 수술은 받았고 지금 몸에 암은 없지만 다시 암이 재발할 소지가 있고 생활 패턴을 체크해 줘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검진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두 번째. 당연히 두 번째겠죠. 네. 공부도 그렇고 암 환자 진료도 동일한데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면서 유지관리 도와주는 병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자, 14강 요약하면 세트 포인트라는 점, 체중 조절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병원이라면 약만 처방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암 환자를 수술하고 이제는 암이 없으니까 알아서 생활하세요. 다시 암이 생기면 그때 오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 암이 나중에 엄청 커져서 생기겠죠. 네. 한번 암이 생긴 환자는 다시 암이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그거를 체크해서 차라리 조기에 발견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 간단한 수술, 간단한 시술로. 근데 큰 암덩어리를 제거를 했는데 2년, 3년 뒤에 다시 봤더니 또 그만한 암덩어리가 생겼다. 그거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병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환자를 체크해주지 못한 병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살이 찌는 사람, 즉 요요가 잘 오는 체질은 감량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요요가 올 확률이 너무 높고 생활 패턴이 원래 살찌는 패턴으로 돌아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못해도 2달에 한 번 체크해주는 병원을 가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15강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얼굴 없는 안에서 2+10 다이어트는 도대체 어떻게 해주길래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느냐?